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특강, 당분간은 그 특강 주제를 우리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골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부하시다가 좀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 하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보시면 아마 큰 도움 될 것 같고,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제가 정말 정성껏 만든 자료예요. 그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일단은 그 최대한 많이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거라든지 쉬운 것들은 이렇게 딱 빼고 좀 주의할 것들 남겨놓고 필요한 것들은 제가 새로운 그 책에서 발췌해서 지문 만들어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이 드는 게 더 좋고요. 조금 공부가 좀 안 된 분들은 우리 그 공두림에서 드리는 많은 그 특강들이 있잖아요. 그럼 찾아가셔서 먼저 선행을 하신 다음에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정리, 아니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응용력도 키우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도 자료를 만드는 중이라서 계속 누적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될 때까지는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활용만 잘 하시면 분명히 학교에 큰 도움 될 거다 믿어주고 이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정부와 행정인데요. 자, 물론 주제는 우리가 많이 봤던 주제고 해서 시험에 나온다면 거의 다 알만한 주제예요. 그런데 내용상 좀 주의할 게 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이념별로의 정부의 역할을 이제 공부할 건데, 진보와 보수의 차이잖아요. 진보와 보수? 그러면 우리가 진보주의라는 거하고, 자, 보수주의는 시험도 많이 나왔고 또 앞으로 나올 게 좀 남아 있어요. 그 많은 글들 중에서 모르는 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안다고 치고 주의사항이 한 3개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딱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이상한 것, 아주 현란한 뭘 필요한 거를 요하지 않아요. 기본이 필요한데, 주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요한 주제다 할지라도 기본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 하에 이거는 맞추면은 본전.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 틀릴 때 나는 맞춰야 될 게 있어. 그거를 내가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딱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왠지 다 했다 싶은데 내가 잠깐 깜빡하거나 어려워했던 것이 꼬시면 나와. 그쵸? 그럼 그것 때문에 또 헷갈리다가 틀려. 요거 잡는 거예요. 이 시간은 정말 놓치기 쉬운, 간과하기 쉽거나 사람의 본능이 봤던 것만 보게 되고, 그쵸? 또 한번 틀려봐야 그때 가서 하게 돼. 그러니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은 거니까 우리는 미리 좀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제 중에서 쉬운 것들은 간단하게 언급할 거고요. 조금 어려운 것들은 제가 좀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진보가 좌파에 가깝고 이쪽이 우파에 가까워요. 그렇죠? 보통 좌파라는 것은 약간 그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요. 우파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가진 자 위주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에 대한 정책도 안 좋아해요. 재분배도 안 좋아해요. 조세도 별로 강화한 거 싫어해요. 조세 감면과 완화를 바라지.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싫어하는 게 이쪽이에요. 자, 어디가 시장을 믿어요? 시장을 믿지 정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믿고 신뢰, 시장을 신봉, 신념 있다라고 하고 정부는 불신이라고 해요. 이거는 정부를 믿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좀 정부가 해달라 이거예요. 이쪽이. 어디가 자유방림적 자본주의일까요? 그러니까 자본을 중시하는데 방림하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이쪽은 수동을 해요. 수동된 자본주의 또는 주제를 받는 자본주의. 약간 혼합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돼. 이게 순수하다면. 뭔가 섞여 있어요. 왜? 손을 탔어요. 자, 이런 말들. 그래서 그게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관도, 자, 합리적 경제인, 이쪽은 부정하지만 이쪽은 인정을 해요. 자, 합리적이란 말과 경제라는 개념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시장을 믿는다는 뜻이. 시장은 이성적인 곳이에요. 계산적인 곳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된다고 봐서 정부의 개입을 싫어하는 거고, 여러분 분명히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너무 차가운 곳이에요.
가만두면 낙오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어떻게 모른 척하냐. 정부가 개입하다 이런 뜻이고요. 진보가. 그래서 오류에 대한 가정, 인정이 진보. 오류가 있으니 정부는 그 오류를 좀 바로잡아달라. 이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자유를 옹호해요. 열렬히 옹호. 이놈은 소극적 자유인데,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은 좀 간섭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섭과 제약이 없는 자유, 보수. 자, 이런 말은 이미 시험에 다 나와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요, 다 안다고 쳐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는 전국에 있는 그 수십만, 공통어가 따진다면 20만 되는 그 공무원들이 다 출연자들이 다 했다고 치면 돼요. 안 한 자가 이상한 거예요. 다 하는 내용을 나는 안 한다? 이미 낙오자예요. 이미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씩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구려는 이런 거죠. 뭐 자, 이게 가장 밑에 이건 중간 이게 상이라면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많아요. 기출문제 이 상태란 말이죠. 근데 안 했다?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뒤쳐지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부족해요. 좀 더 한 발짝 가려면 더 해야 돼. 더 해서 앞서가야 돼요. 우리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지금 봤던 것들은 이미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 보기 쉬운 게 또 밑에 이미 쭉 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행복의 극대화. 갑자기 왜 행복의 극대화? 공동의 선, 시민의 미덕, 이게 갑자기 뭐야? 여러분, 공동의 개념, 시민의 개념은 절대 개인과는 달라요. 이 보수주의가 뉘앙상은 약간 개인주의에 가까워. 개인주의에. 자, 개인을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만 잘 살면 돼요. 왜 공동이 잘 살아요? 왜 없는 사람 난 관심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 이게 시장 논리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여러분, 공동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시민이라는 거는요, 개인도 가는 말 아니고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게 시민이에요. 시민. 넓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봐도 느낌상 행복의 극대화. 행복을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잘 사는 사회. 공동의 선 개념. 이게 그냥 넓게는 공익과도 비슷해요. 공익. 다수의 이익할 때. 이런 처럼. 이게 이제 진보의 특징이라면, 이거는 이제 기회만 줘라. 기회는 주되 결과는 놔둬라. 결과마저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거는 왜곡이다. 그건 시장에 손을 댄 거다. 가만 두라는 거거든. 박림하라는 게 이쪽이니까. 기회만 평등하면 된다. 여러분, 결과도 평등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결과도. 분명히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보는 예상 문제는 기본 정책이 나올 거예요. 자,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 선호해요. 이쪽은 선호하지 않고, 규제 선호해요.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재분배 지지해요. 여러분 싫어해요. 여러분, 무슨 재분배라는 것은 다시 나눠준다는 것은 더 가져와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한테서 더 가져와서 주는 거예요. 이게 재분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뺏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여러분 원하고. 자, 그 다음을 준비하자. 제가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본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감이다. 단어가 주는 직관적인 느낌,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공부는 쉬워진다. 자, 이 진보라는 것이 젊어요? 아니면 늙었어요? 좀 젊어 보여. 진보. 좀 나이 들어 보여. 이거는 순수하게 느낌이, 여러분. 제가 뭐 논리상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진보가 아닌가?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통 느끼기에는 진보? 좀 젊은 느낌? 보수? 좀 나이 든 느낌? 그런 차원이야, 지금. 그래서 어디가 그러면 여러분, 젊고 좀 나이가 있고, 어디가 좀 낙태를 찬성해요. 이쪽이 낙태를 찬성한단 말이지. 이쪽은 낙태를 금지. 이놈은 모든 게 다 그냥 가만두는 주의예요. 그리고 니용 풀 때는 요 보수 입장이요, 약간 기독교 입장?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독교 보수 단체란 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종교 쪽에서는 낙태를 못하게 해요. 찬성을 하고요. 근데 이제 내용상 풀으셔야 돼.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권력 사용을 반대. 낙태를 금지시키기 위한 정부의 권력 사용 찬성. 이런 느낌. 그러니까 권력을 쓴다 안 쓴다 문제가 아니고 원래 느낌은 진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정부가 약간 권력 느낌이 들긴 들어. 근데 그 뜻이 아니고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서 왜 권력을 쓰냐 이거야. 가만하게 놔두지. 찬성하니까. 이쪽은 낙태를 반대하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서 쓰라는 거야, 권력을. 낙태를 못하게. 이런 뜻이. 여러분, 자, 공립학교에서의 요 종교 교육을 이쪽은 반대. 이쪽은 찬성. 기독교 입장.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그 지문을 주고 아니면 박스를 주고서 다음 진보주의 정책과 관계 있는 거 찾아보시오. 조합을 골라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헷갈려. 그래서 그 정도 주의해 놓으시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내용이 행정국가라는 주제. 행정국가. 자, 이 내용은 많이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원래는 제가 한번 야심차게요. 그동안 출제되었던 모든 지문을 한번 모아봤어요. 정말 너무 무리할 정도로. 그랬더니 세상에 행정국가라는 주제로 나온 지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하기는 버거워서 제가 몇 개만 솎아낸 거예요. 정말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만큼. 근데 말했지만 굳이 아는 거 시간도 없는데 낭비일 수 있어서 빼버리고 몇 개만 골라놓은 거예요. 의미 있는 것만. 그러면 자, 행정국가라는 말은 이제 앞과 뒤를 아셔야 돼. 행정국가 앞에 있는 게 입법국가. 그 다음이 행정국가. 그 다음이 뭐죠? 그렇죠. 신행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좀 요걸 묻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전과 후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행정부 우위 국가. 이놈은 입법부 우위 국가. 이렇게. 행정 우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부가 하는 역할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때 이게 나온 배경이 한마디로 뭘까요? 자, 행정국가가 나왔던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복지를 다 해주고 이랬던 배경이 시장 실패. 자, 경제 대공황이 가져왔던 시장 실패 또는 그 전에 있었던 독과점 폐가 초래한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부가 막 개입해.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요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거지. 수요 요구사항이야. 수요란 영어로 demand, 뜻은 요구하다. 정부한테 요구를 많이 해서 업무가 막 늘어나. 양적으로도 팽창하게 되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심화가 돼. 양적, 질적 이렇게. 양적인 팽창, 질적인 전문화. 이런 시대가 행정국가 시대. 행정이 여러분 전문화되다 보니 질적인 전문화되다 보니까 입법부의 기능이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는 거예요. 자, 행정이 센 만큼, 전문성이 커진 만큼 입법부가 만드는 이 법률이 제정하기 힘들어져요. 뭐 알아야지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위임을 많이 줘. 자, 위임 입법이 증가한다고 하지. 행정부한테, 그러니까 법은 큰 그림만 그려놓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많이 맡겨. 이게 준입법이에요. 준입법. 입법에 가까운 게 커져요. 자, 이런 배경 알아야만 이때의 특징이 막 잡히는 거거든. 그러면 행정부 우위라고 했기 때문에 우위면은 뭔가 비교해서 하는 게 우위잖아요. 그래서 상권 분립을 전제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자, 박스 보시면 특징이 상권 분립을 전제로. 그렇죠? 입법, 사업보다 우위, 행정부 중심에
이게 행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때는 자 실패라는 것은요, 여러분 실패는 지금 당장 시장이 비상이 떨어진 거예요. 공황이라는 거는 많은 실업자를 초래하게 되고 실업은 곧 범죄를 초래하게 되고 사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개입해야 돼. 자, 시장이 잘 돌아가면 조용히 뒤에 있으면 되지만 문제가 터지면 정부는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도 하게 돼요. 그래서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겸하게 돼. 그래서 정책적 이론론 시대가 돼. 그게 두 번째.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뿐 아니라 결정에도 주도 역할을 한다. 결정. 정책적 이론론 시대. 준입법, 준사법. 준입법이 민입법.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이 법률, 명령, 조례 막 나오잖아요. 규범할 때. 그 법률 밑에 있는 명령이 바로 대통령 명령이에요. 이게 시행령이라고 하지. 이거는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입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법마저도 심판을 다 못해. 소송을 다 못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등도 막 생기고 막 그래. 준사법 기능도 많아지고. 그만큼 기능이 확대되면서 행정상 권한이 커지는 거지. 행정국가. 행정이 주도해요. 행정이 세지는 거고. 문제는 그래서 의회가 약해져요, 이제. 의회라는 곳이 법률을 제정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법을 다 못 만들잖아요. 지위가 약해지는 거죠. 또 정부가 만큼 개입을 하는 만큼 민간의 창의성도 저해돼. 제약을 받고. 또 너무 정부한테 의존도가 많아, 수요가 많아져요. 해주시오. 의존하게 돼. 표동화되고 문제. 중앙집권은 자 이때가 지방분권 시대고 이때가 다시 중앙집권 되는 것이 뒤에 나올 신중앙집권이 돼. 신중앙집권. 이게 신지방분권이라면. 그만큼 또 시장 실패를 취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그만큼 또 잘하면 좋은데 폐해가 생겨. 그래서 나온 것이 정부 실패. 이때 나온 배경이 바로 정부 실패인 거예요. 자, 정부가 실패해서 나온 게 바로 신행정 국가고. 그렇죠? 이때는 정부가 커요. 큰 정부 중앙 집권 시대에만 작아지지. 다시 지방 분권화가 돼. 신지방 분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름은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문 되게 많다 했죠. 기출 지문이. 그만큼 모든 출제 교수들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거예요. 교수들은 다 나름은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공을 더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공통 분모가 있다. 그게 이제 앞에 이런 배경이에요. 이건 다 공통으로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밑에 01번 지문은 행정국가에서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 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OX. 자, 지문 중에는 O도 있고 X도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다 O 지문 아니에요. 자, 행정국가는 행정한테 요구사항이 많다 했죠. 과부하. 행정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게 되면 행정에 짐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과부하. 오버로드 그래요. 오버로드. 과부하. 과부하.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맞죠. 감소가 틀렸죠. X고. 행정국가에서의 행정의 팽창은 시장 실패 가능성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정부 실패 가능성이 증가해서 X. 이미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정부가 막 개입하면서 팽창하다 보니까 정부도 나중에는 실패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정부 실패를 가져오게 돼. 정부 실패 가능성이 커지는 것. 이렇게. X. 자, 행정국가는 정책적 이론론 입장에서 틀린 거고 X. 자, 여기서 행정국가의 특징이 이렇게 양적, 질적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공문의 수의 증가는 양적 특징이다, 질적 특징이다. 양적이죠. 공문의 수의 증가. 이렇게. 자, 공문의 수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찌 보면 업무가 증가해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공문의 수의 증가를 이상하게 여기고 연구한 사람이 파킨슨이 영국의 해운성을 연구해 봤더니 이상하다. 해마다 함정을 주는데 공문수가 늘었다. 왜 그렇지? 한 연구에서 따온 법칙이 바로 파킨슨
법칙.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자, 내용 공사 봤더니 자, 파킨슨 법칙은 다른 말로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해요. 피라미드가 자꾸 상승해요. 왜? 아래가 뭐 생기니까. 이랬던 피라미드가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야. 자꾸 올라와. 왜? 밑에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자꾸 부하가 늘고 업무가 늘면서 커지는 현상을 빗대는 말이에요. 박스. 자, 이 법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수가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법칙이에요. 자,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그러니까 조사 연구 결과니까 해봤더니 매해 5.75 늘더라 이거야. 100명이면 거의 1년에 6명씩 는다는 거예요. 왜? 자, 그 이유는 이번처럼 부하 배정과 업무의 배정이 악순환돼. 자, 이 법칙, 파킨슨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의 하위 법칙이 부하 배정, 그 다음에 업무 배정인 거예요. 현재 자신의 업무가 많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부하를 총원받기를 바래. 자, 부하가 생기면 부하한테 지시도 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져요. 또 그러니까 부하도 일이 많아져. 보고서 만들고 업무가 또 막 생겨. 또 위에도 부하가 생겼으니 부하를 내가 컨트롤해야 돼. 또 업무가 많아져. 또 이 부하도 또 부하를 뽑게 돼. 악순환되는 거예요. 부하를 뽑아놨더니 또 업무가 늘고 업무가 또 생기니까 또 부하를 뽑게 되고 악순환. 자꾸 피라미드가 커지는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은 봐요. 이 법칙에 따르면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 아니야. X. 구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사람의 심리적 요인이에요. 심리 요인. 심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일이 많다 느끼면 부하를 은근히 바래요. 여러분도 근무하다가 일 많으면 내 후임자나 누가 오길 바라게 돼. 심리적으로. 이런 심리가 부하를 뽑게 되고 또 부하가 오게 되면 또 업무가 또 막 쓸데없이 늘게 되고 그럼 그 부하도 또 심리가 부하를 원하게 되고 자꾸 악순환되는 현상을 말할 때 구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4. 이 법칙은 정부의 통제 역할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어딜 봐도 정부가 뭐 통제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공무원의 수라는 것이 업무랑 무관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것도 X. 5. 이 법칙에 따르면 새로운 수요에 관계없이 규모는 확장돼.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서 요구돼서가 아니라 그냥 부하, 사람의 심리가 부하를 뽑고 업무가 늘고 또 부하를 뽑고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랑 관계없이 규모는 커진다는 뜻이고 자 6번은 뭐냐면 공무원의 숫자가 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사이먼은 이거를 공무원 팽창의 법칙을 주장했다. 여러분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법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 공무원 팽창 법칙이 이퀄 뭐다? 파킨슨 법칙이다. 이걸 말하는 사람은 파킨슨이다. 사이먼이 아니기 때문에 X. 그래서 일단 그 지문에서는 밑에 3번하고 4번하고 그 다음에 6은 다 X 지문인 거죠.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지문이었던 거고요. 그 지문이 그동안 나왔던 다 포괄했을 때 가장 주의할 지문이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재밌는 사례가 있죠. 폴란드의 청년 소방대원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진화 작업에 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했대요. 내 업무가 많아지면 부하가 올 거니까. 그치? 일부러 부하를 뽑기 위해서, 부하를 바랬으니까.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 또 소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지금 정부의 역할 중에서 이제 시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 중 관련된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특징 앞뒤로 비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칙을 추가하면 돼.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것들.
자,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온다면 이만큼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주제가 시장 실패예요. 자, 이 주제도요, 사실은 웬만하면 다 아는 주제예요. 특히 박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그 박스예요. 실패의 원인, 대응 방식, 그렇게. 자, 그리고 밑에는 그나마 나왔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지문을 뽑아 둔 거예요. 일단 시장 실패 원인은 이퀄 정부 개입의 근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 이퀄 정부 개입의 근거. 정부가 필요한 이유가 돼요. 자, 그 중에서는 이제 5가지가 보통 나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닌데 그 대응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5개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험에 나오면 원인과 대응책이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공공재 존재, 외부 효과 발생. 자연 독점은 좀 추가할 단어가 있죠. 자, 자연 독점은 이퀄 무엇이다? 규모의 경제다. 자, 규모가 크다, 작다? 크다. 큰 게 좋다. 다른 말로 하면 규모의 경제란 크게, 사업을 규모를 크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이 기업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지배하게 돼요.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했기 때문에. 자연 독점.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줄게 되고 오히려 이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만든 만큼 이익이 되는 거야. 비용이 줄는 거죠. 비용 체감. 그리고 수익이 느는, 수익 증가로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때 자연 독점이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거를 이 말 대신에 규모의 경제가 나와도 시장 실패. 자, 비용 체감, 수익 증가가 나와도 같은 말. 비용 체감 산업의 존재도 같은 말. 비용이 줄는 구조네. 비용 체감이네. 이미 시설을 많이 해놨어요. 더 이상 추가 비용이 필요 없는 상황이야. 시설 쪽에는. 그러니까 만들어 파는 만큼 수익이 느는 구조예요. 비용은 줄는 구조가 되고 이렇게 다 같이 보시면 됐죠? 뭐 불안정 경쟁, 뭐 정보의 비대칭, 뭐 불안전 정보, 뭐 정보의 불균형, 다 같은 말이. 같은 말.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한다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각 원인별로 우측에는 대응책이 나와 있다. 대응책. 자, 대응책은 다 했던 거죠. 공적인 공구, 뭐 유도, 규제 등인데 의외로 지금쯤은 뭘 한번 체크할 거냐면 자, 공적 공급 옆에 있는 괄호에 있는 조직, 공조 유도 괄호에 있는 보조금,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옆에 있는 권위. 자, 그거를 좀 봐놓자. 그동안 많은 시험에서는 보조금은 많이 냈어요. 보조금은. 근데 보세요. 만약에 지문이 다음 중 내용 설명하면서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조직, 보조금 또는 권위 등이다. 자, 이렇게 나왔다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아니,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우리가 알기에는 공적인 공구, 정부의 규제, 뭐 공적 유도 이거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되게 낯이 익는데 갑자기 조직,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인데 조직, 보조금은 들어본 것 같아요. 권위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 안 봐서 그래.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볼 때가 되었다. 그동안 보조금이 오히려 공적 유도보다 많이 나왔던 단어였어요. 그 말은 언젠가는 조직이나 권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그냥 정부 규제랑 같은 말인 거예요. 공적인 공급, 정부 조직이 한다는 얘기예요. 꼭 알아둘 거. 됐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낯선 말이다. 공의. 자, 로렌스 곡선은 소득의 계층별 분포 혹은 지역 소득의 차별적 분포 특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기법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특성만을 중시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우 어렵다. 3. 03. 로렌츠 곡선이 45도 대각선이 되고 진위 계수가 0인 경우에 완전한 소득 균등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렵다. 또 04. 진위 계수는 로렌츠 곡선의 상태를 계수화하는 것으로 대각선 아래의 면적을 대각선과 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다른 지역의 복합적 특성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 아이고 어렵다. 얼마나 이게 어려워. 여러분 이게 7급 지문도 아니고 뭐 국회 8급 지문도 아니고 9급 지문. 선관위 9급 문제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답이 쉬워서 쉬운 거예요. 사실 3과 4는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쉬운 지문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장에 맡겼을 때 소득의 분배가 잘 안 된 것은 시장 실패죠. 자, 시장에 맡겼더니 소득 배분상의 격차가 심해졌다. 그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이게 바로 시장 실패인데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인구의 구성 비율이죠. 인구 구성이고 이게 소득의 분배라면 이게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이거는 자 인구가 느는 만큼 똑같이 비례해서 소득이 분배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 대각선은 완전 평등 곡선이에요. 완전 평등 곡선. 이해되죠? 자, 한 명일 때 1만큼 분배, 두 명일 때 이만큼 똑같이 분배가 되고 똑같이 완전 똑같이 이게 대각선. 그럼 이거는 뭐냐? 완전 불평등 곡선이에요. 인구는 계속 한 명에서 두 명 1%, 2% 늘고 있지만 소득은 한 곳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갖는 상태. 완전 불평등. 자, 이런 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자, 이게 로렌츠 곡선이에요. 이게, 자, 로렌츠 곡선. 그러면 이 곡선은 이 대각선에 가까워야 좋아요, 멀어야 좋아요? 가까워야 좋은 거예요. 일단은, 결론은. 자, 밑에 곡선이 45도 대각선이 됐어요. 완전 평등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면적상 이 면적이 A고요. 이게 면적이 B라면 진위 계수란 요 A 플러스 B로 A를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이 A의 면적이죠, 이게. 이 A 면적이 좁아야 좋아요, 넓어야 좋아요? 좁아야 좋은 거지. 좁아져야만 대각선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결국은 이 면적이 없다면, 아예 없다면 완전 평등한 거지. 왜? 대각선에 된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각선 아래의 면적으로 자, 이게 분모 면적으로 뭘 나눠야 돼요? 대각선과 이 곡선 사이의 면적인 A를 나눠야 돼. 즉 이거를 나누는 것이 이게 진위계수예요. 그래서 이게 0보다 가까우면 분배가 잘 된 거예요. 근데 말로 A가 0이라는 것은 아예 면적이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아예 없어. 겹쳤으니까. 그럼 이게 0일 때 완전 평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 밑에 4번은 질문 보세요. 그러니까 3이 그런 의미고 2와 3은 옳은 지문이에요. 4가 틀린 지문이고. 자, 진위계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뒤쪽에 대각선 아래의 면적을 대각선과 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나눈 값.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봐요. 대각선 아래의 면적을
이걸로 나눈 거래요. 즉 이거를 이걸로 나눈 거래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표현을 바꿔놓은 거예요. 좀 유치할 수 있지, 이거는. 그치?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일단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보였지만 또 사실은 알고 봤더니 어렵지가 않네요. 이 문제는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나오기 전에 과거에 7급 때 한번 나왔던 거고 7급 나오고 나서 9급 때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성관이라는 문제가 다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관이 그 당시 경쟁률이 500대 1이었어요. 9급인데. 추가로 뽑는 상황이었고 뽑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아예 실력 있는 자, 없는 자 딱 가르기 위해서 아주 세게 낸 거지. 네. 자, 지금 보는 이 말 최소한 두 개는 아셔야 돼. 자, 로렌츠 곡선 그리고 진위계수. 이제 더 가면 10분위 분배율, 애킨슨 지수, 심지어는 5분위 분별도 나와. 근데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은 거기까지는 안 내. 이거는 경제학에 나오는 일종의 후생 경제학에 나오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 적어도 두 개는 알아놓으셔야 돼. 이제 더 간다면 오히려 이런 말보다도 자, 지금 봤던 이 개념들은 소득의 재분배를 보여주는 지수예요. 재분배. 자, 재분배라는 것은 일종의 형평성 기준이에요. 형평성.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효율성. 자, 그럼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판단 기준 중에서 파레토 효율 들어봤지? 파레토 효율. 아주 단순하게 파레토 효율은 효율성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형평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능률성 평가할 때 능률성. 우리가 같은 말이에요. 능률, 효율성. 어떤 그 정책이 가져오는 그 대안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때 그 결과에 대한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소망성 판단할 때. 이거는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상 우리 정책 결정할 때 문제를 파악을 하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대안을 찾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해서 이제 막 결정하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그 대안들의 결과를 비교, 평가할 때 쓰는 그 기준 방법이 있다면 이 기준에 소망성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소망성이라는 기준에 노력이 많이 필요한지, 능률성 어떤지, 효과성 어떤지, 대응성 어떤지, 형평성 어떤지. 자, 이렇게 분류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파레토 기준. 파레토 기준 또는 칼도 힉스 기준. 여기에 나오는 것이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등이 나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나와요. 시장 실패에 대한 논의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그 대안이 가져올 대안들을 비교 평가할 때 쓰는 기준도 나와요. 그래서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 파레토 기준은 그 대안이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좀이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야. 플러스 1000이 있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10이 있으면 안 된다가 파레토 기준이야. 파레토 기준. 근데 이거는 칼도엑스는 뭐냐면 총 효용이 총 비용보다 크면 돼. 이거 좀 완화시키는 이거를 완화시켜서 플러스 1000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900이 있어도 괜찮아. 왜? 100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총만 따지는 게 칼도엑스. 아무리 좋아도 좀이라도 감소가 있으면 안 된다가 파레토. 뭐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분배를 고려하지 않는구나. 효율성만 따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때랑 요때를 딱 참고로 보시면 돼. 됐죠? 자, 시장 실패는 처음에 나올 때는 쉬워요. 쉽고 원래 이제 연관된 게 뭐가 있냐면 이 연관된 내용이 공유지의
비극이 나와. 공유주의 비극. 이건 뒤에 볼 재화의 유형 때 또 언급이 돼서 지금 안 할 거예요. 공유주의 비극 이퀄 시장 실패 이론이에요. 자, 메모해 놓을게요. 자, 공유주의 비극. 공유주의 비극. 이 논의는 시장 실패 논의다. 그래서 정부가 왜 개입을 해야 되는지, 개입하되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자, 두 개 해놓으면 이제 이쪽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됐죠?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